남편이 파산한 후 제게 카드 한 장을 던졌습니다. 은행에 가서 약간의 돈이라도 인출하려 했는데 은행 지점장이 말했죠. 사모님, 혹시 몇백억을 인출하시려는 건가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부유해지면 친구를 바꾸고 신분이 바뀌면 아내를 바꾼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어째서 우리 가족의 가난은 수년간 제 곁을 지켰던 남편을 이토록 무참하게 바꿔버린 걸까요? 제 이름은 설이입니다. 눈처럼 맑고 깨끗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진 이름이지만 제 삶은 쓰라리고 서러운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 남편 진우는 잘 나가는 회사의 대표였고 집과 차, 부족한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 일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어딜 가나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원하는 건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비단옷 같은 삶을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거대한 폭풍처럼 닥쳐온 한 번의 실패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파산한 것입니다. 저희는 순식간에 성공의 정점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모든 재산이 빚으로 넘어가고 화려했던 강남의 고급 빌라는 이제 아득한 기억 속에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울 근교의 허름한 옥탑방으로 쫓겨나듯 이사해야 했습니다. 낡은 침대 하나와 작은 부엌이 전부인 곰팡내 나는 좁은 공간이었죠. 그곳은 마치 인생의 실패자들을 위해 마련된 비좁은 닭장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아낄 줄 알던 신사적인 남자는 온데간데없고 술에 절어 사는 폭력적인 주정뱅이만 남았습니다. 늘 찌푸린 얼굴로 세상을 원망했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해 헌신하며 곁을 지키는 저를 원망했습니다. 매일 저녁 옥탑방의 후텁지근한 열기가 식기도 전에 남편의 지독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벽나발을 불며 술을 비우고는 사소한 일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10마디로 쏘아붙였고 작은 한숨이라도 내쉬면 천둥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욕설이나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제 몸에 폭력을 휘두를 때였습니다.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었지만 제 마음과 자존심에 새겨진 상처는 매일 밤 고름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잠을 못 자 생긴 다크서클, 걱정으로 가득한 눈, 팔과 등에는 미처 사라지지 않은 보랏빛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결혼식장에서 꿈꾸던 삶이었을까? 영원할 거라 믿었던 우리의 사랑은 어째서 이토록 쉽게 부서져 버린 걸까? 밤마다 낡은 침대에 웅크려 누워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결혼하는 제게 여자는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기댈 수 있는 자신만의 것이 있어야 해. 라고 신신당부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남편의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 그가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항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댈 곳 하나 없이 저는 외로움과 이름 모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폭행당하고 무시당하고 인생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내몰리는 기분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살아보려 애썼습니다.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부업으로 옷 수선을 했죠. 얼마 남지 않은 추억이 담긴 물건까지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고 남편의 화를 잠재우기 위해 술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습니다. 남편은 제 노력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화풀이하는 그림자이자 도구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옥탑방 주변 이웃들도 모두 가난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부부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제 몸에 멍자국을 보았지만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았죠. 저마다 짊어진 삶의 무게가 버거웠으니까요. 이 옥탑방은 빛이 들지 않아 어두웠지만 제 삶의 희망 또한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잠든 남편을 몰래 쳐다보며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멀리 도망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만취한 상태로 제가 소중히 아끼던 결혼 선물인 화병을 깨부수며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쓸모없는 여자는 내 인생의 짐이야. 그 순간 눈물은 속으로만 흘렀고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더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 관계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변화가 두려웠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무서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비겁하게 만들었고 한 여자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앗아갔습니다. 한때는 당당하고 꿋꿋했던 저는 이제 영혼 없는 껍데기만 남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저를 때리지만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준다면 참고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게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막다른 골목으로, 출구 없는 절벽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였습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날 기적은 없는 걸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문은 정말 없는 걸까? 저는 간절히 독립을 원했습니다.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고 어떤 모욕도 견디지 않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갈망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꿈처럼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저 계속해서 참고 어쩌면 평생 오지 않을 기적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거나 막말을 할 때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쳐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몸을 작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술 냄새, 땀 냄새, 옥탑방의 곰팡내, 모든 것이 뒤섞여 숨막히는 공기가 되어 제 삶을 옥죄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은 저를 자신의 꽃이라 부르며 평생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었죠. 이제 그 꽃은 무심한 정원사의 손에 버려져 시들고 말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제 손을 내려다보며 그동안 해왔던 고된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푼돈을 벌기 위해 몸을 혹사했지만 그 돈마저 남편의 술값으로 사라졌습니다. 남편에 대한 실망감과 운명에 대한 분노가 돌덩이처럼 쌓여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어두운 옥탑방에서 서서히 죽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이 삶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피멍든 마음과 상처투성이 몸뚱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인생은 별빛 하나 없는, 등불 하나 없는 기나긴 밤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암흑 같은 시간들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독립적이고 당당했던 제 자신을 되찾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한때 저는 자신감 넘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신감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자격지심만 남았습니다. 누구도 마주할 용기가 없었고 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경멸의 눈빛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앞길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내 두 발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를 때마다 그 약한 의지는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떤 날 밤에는 그냥 이대로 눈을 감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기다리는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싸워야만 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미 숨막히던 옥탑방의 공기는 시어머니 박 여사와
신우이 진아의 등장으로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들은 힘든 일을 겪은 아들과 며느리를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제 상처를 더 깊이 파헤치기 위해 온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돈과 지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아주 약삭빠른 분이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의 회사가 잘 나갈 때 그녀는 저를 마치 공주처럼 효심 깊은 며느리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파산하자 그녀는 즉시 저를 귀찮은 빚쟁이 취급했습니다. 원래부터 저를 싫어했던 신우이, 진아는 이때다 싶어 노골적으로 경멸을 드러냈습니다. 좁고 후텁지근한 옥탑방을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얼굴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아이고, 진우야, 어떻게 이런 냄새나고 더러운 쥐구멍 같은 데서 살 수가 있니? 사업을 어떻게 했길래 이 꼴이 된 거야? 정말 우리 집안 망신이다. 망신. 그녀는 제가 옆에 있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진우는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있다가 어머니가 온 것을 보고도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지막이 끙소리를 내고는 벽 쪽으로 돌아 누울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더욱 화가 났지만 그 화는 아들이 아닌 제게로 향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설이야. 남편이 저렇게 되도록 옆에서 뭘 한 거니? 내조도 못하고 남편기 하나 못 살려. 어쩜 그렇게 쓸모가 없니? 옆에 서 있던 진아는 비웃음을 흘리며 칼날 같은 눈빛으로 저를 찔렀습니다. 새언니, 예전엔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호의호식하더니 꼴이 이게 뭐예요? 복이 없어서 이런 돼지우리 같은 데서 사는 게 딱 어울리네요. 제가 말했잖아요. 오빠 돈 보고 결혼한 거라고. 사랑은 무슨.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독설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고 저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남은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만약 제가 반항했다가는 상황이 더 악화되고 남편이 또다시 분노를 터뜨릴 게 뻔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을 따라 그들에게 건넸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쳐서 물컵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이런 맹물을 나더러 마시라고? 예전엔 내가 생과 일주스만 마셨는데 이제 이런 걸 대접해? 정말 치욕스럽다. 모욕적인 언사가 끝난 후 그들은 방문의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시어머니는 목소리 톤을 바꿨지만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진우야, 네가 진 빚 엄마한테 갚아야지. 너 때문에 내가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다이아 반지까지 팔았는데도 아직 모자라. 너도 책임이 있잖니. 듣자 하니 파산하기 전에 네가 돈을 좀 빼돌렸다고 하던데 사실이니? 설이, 얘가 너한테 맡긴 거 뭐 없어? 그녀는 탐욕과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건강이나 정신 상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해명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집 팔고 빚 갚고 나니 저희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저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진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요? 그런 푼돈 벌어서 먹고는 살 수 있어요? 누구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새언니, 뭐 가진 거 있으면 빨리 내놔요. 오빠도 망했으니 이제 새언니가 사랑을 보여줄 차례잖아요. 오빠가 준 카드 같은 거 없어요? 아니면 외할머니가 물려주신 통장이라도 외할머니 부자셨다면서요. 설마 한 푼도 안 물려주셨겠어요? 진아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외할머니는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고 저는 유산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독립과 자존감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낡은 기념품 몇 개 외에는 아무것도 물려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진아야, 외할머니는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낡은 유품 외엔 아무것도
물려주신 게 없어. 통장이나 카드 같은 것도 없고, 만약 그런 게 있었다면 우리가 이런 옥탑방에서 살고 있겠니? 시어머니는 경멸과 실망이 뒤섞인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만해라. 연기하지 마. 네가 얼마나 욕심 많은 애인데. 이제 와서 가난한 척하면서 딴 주머니 차려는 거지. 똑똑히 들어. 넌 내 아들과 결혼했으니 내 재산도 우리 집 재산이야. 만약 돈 숨겨둔 게 있으면 가만두지 않을 줄 알아. 그때 진우가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흐릿한 눈으로 어머니와 여동생을 보더니 이내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변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모욕적인 말에 동조하는 듯했습니다. 엄마랑 진아가 맞아요. 진우가 술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희 씨, 돈 있으면 어머니 빚 갚는 데 써요. 어차피 우린 부부니까 이 빚도 같이 갚아야지. 남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밝혔고 저는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그저 움직이는 돈주머니, 빚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랑, 존중,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탐욕은 가면 없이 맨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옥탑방에 눌러앉아 계속해서 저를 탓하고 윽박질렀습니다. 저는 숨 쉴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소리치고 싶고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마지막 남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 억지로 참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진우를 걱정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이라도 긁어모으기 위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게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자 시어머니와 진아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똑똑히 기억해도 설이 돈 숨기면 가만 안 둘 거야. 내 운명은 우리 집안에 묶여 있으니 도망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시어머니는 협박을 남기고 진아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저는 모욕감과 고통으로 가득 찬 옥탑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술에 취해 침대에 널브러진 남편을 보니 마음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저는 한때 이 남자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고 그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무언가 해야만 한다. 이 지옥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저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한 여자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무시와 모욕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독립을 되찾고 당당했던 제 자신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싸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반드시 탈출구를 찾아낼 것입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제가 찾아내길 기다리는 불빛이 있다는 것을.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다녀간 후 남편의 폭력과 음주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와 진아가 했던 말을 끊임없이 되풀이했습니다. 당신은 탐욕스럽고 돈을 숨기고 가족을 돕지 않는 여자야. 그 독한 말들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매일 제 마음을 베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술을 반병이나 비운 남편이 갑자기 제게 무언가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낡은 나무, 바닥에 떨어지며 차갑고 건조한 소리를 냈습니다. 깜짝 놀라 아래를 보니 낡고 빛바랜 검은색 은행카드 한 장이 제 발치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져가. 남편이 경멸과 피로가 가득한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엄마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내 외할머니가 남겼다는 그 가짜는 거야. 회사 잘 나갈 땐 서랍에 처박아두고 신경도 안 썼어. 이젠 잃을 것도 없으니 네가 가져가서 돈이나 뽑아봐.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보라고. 아마 컵라면 몇 개 살 돈은 될걸. 그는 말을 마치고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벽 쪽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저는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안에서 느껴지는 감촉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낡은 검은색 카드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독특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예전에 외할머니께서
똑같이 생긴 카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절대 손대지 말라고, 정말 기댈 곳이 필요할 때만 써야 하는 부적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너무 어렸고 사랑을 맹신했기에 할머니의 당부를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남편의 말이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카드에 돈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마지막으로 오늘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카드를 주머니에 숨기고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걸어 시내에 있는 큰 은행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하고 깨끗한 은행 로비에 들어서자 저는 마치 공작새 무리에 끼어든 참새처럼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제 옷은 낡았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얼굴은 잠과 걱정으로 초췌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창구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검은색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 카드에 돈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혹시 가능하다면 조금만 인출하고 싶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 창구 직원이 고개를 숙여야만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젊은 여직원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카드는 처음 본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카드를 단말기에 넣어보았지만 오류 메시지만 떴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 카드는 사용이 안 되네요. 혹시 어떤 카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 보는 카드라서요. 직원은 의심과 약간의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남겨주신 낡은 카드예요. 저는 설명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거의 울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실망할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말끔한 정장 차림의 신사한 분이 안쪽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은행의 지점장이었습니다. 예전에 부유하게 살 때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구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구 위에 놓인 검은색 카드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창구 쪽으로 다가왔고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카드 좀 볼 수 있을까요? 그의 권위 있는 목소리에 여직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카드를 받아들고 앞뒤로 뒤집어 보더니 갑자기 얼굴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냉철하고 엄격했던 표정이 공손함, 아니 거의 경외감에 가까운 태도로 변했습니다. 그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이것은 블랙 다이아몬드 얼티밋 카드입니다. 오직 단 한 분의 소유주에게만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사모님, 혹시 이 카드의 주인이십니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블랙 다이아몬드, 얼티밋 카드, 저는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제 인생의 거대한 변화가,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변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이라는 사회적 지위와 명망을 가진 사람이 저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낡은 검은색 카드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순간 저는 거의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은행 로비는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마치 비현실적인 영화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이 지점장은 재빨리 직원에게 눈짓을 한 뒤 저를 직접 VVIP실로 안내했습니다. 사모님, 이쪽으로 오시죠. 저희 은행에 이런 귀한 분이 방문해 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그는 정중하고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몽롱한 기분으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고급 가죽과 원목으로 장식된 VVIP실은 시원하고 쾌적했습니다. 저의 허름한 옥탑방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였습니다. 이 지점장은 직접 향긋한 차를 따라주며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지만 프로다운 태도는 잃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저희 직원의 미숙함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 카드는 저희 은행의 최상위 고객님께만 발급되는 특별한 카드로 일반 단말기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산 상속 계좌에 접근하기 위한 일종의 보안 키입니다. 그는 설명을 마친 뒤 특별한 장치를 꺼내 검은색 카드를 올려놓았습니다. 푸른빛이 번쩍이며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비밀번호라니 저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문득 외할머니께서 예전에 제게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한마디, 저는 외할머니의 생년월일을 입력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당신 인생에서 가장 행운의 날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날이었습니다. 삑, 장치에서 소리가 나며 화면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지점장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그의 눈빛은 더욱 경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맞습니다. 사모님께서 정말 주인이셨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는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본 저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몇 천만 원도 몇억 원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400억 원, 400억 원이라니. 저는 눈을 비비고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400억 원이요?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지점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모님. 정확히 400억 원입니다. 이것은 사모님의 외할머니이신 김청아 여사님께서 저희 은행의 개인 독립신탁 펀드 형태로 위탁하신 유산 전액입니다. 아주 오래전, 오직 사모님께서 직접 이 카드를 가지고 오셨을 때만 자금이 인출되며 이는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유일한 재정적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특별 조항으로 계약하셨습니다. 사모님의 독립과 자립을 보장하기 위함이셨죠. 그는 존경심 가득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저를 위해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몰래 준비해 두셨다니. 남편에게 모욕당하고 시어머니에게 멸시받고 시누이에게 욕을 먹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낡은 카드 한 장이 제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 지점장은 멍하니 있는 저를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리 사모님, 얼마를 인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좌 이체를 원하시거나 이 자산 관리에 대한 상담을 원하십니까? 얼마든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질문에 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며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400억 원, 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자유이고 존엄이며 저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천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생활비와 임시 거처를 마련할 약간의 돈만 인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점장님, 우선 현금으로 5천만 원만 인출하고 싶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 목소리는 훨씬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이 지점장은 조금도 실망한 기색 없이 프로다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사모님.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는 완벽한 비밀 계좌로 그 누구도 조회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법과 저희 은행의 명예로 보호받는 사모님의 합법적인 개인 재산입니다. 온전히 독립적으로 사용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보약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막 인출한 현금 뭉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 안에서 느껴지는 묵직함은 희망의 무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힘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이 지점장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제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제의 그 초라하고 두려움에 떨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은 새로운 페이지를 열 것이고 다시는 그 누구도 제 존엄을 짓밟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허름한 옥탑방으로 돌아와 저는 방금 인출한 돈을 구석진 곳에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술에 취해 침대에 널브러져 있었고 제 인생에 일어난 엄청난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를 보니 더 이상 증오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민과 경멸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이 결혼 생활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이제 저는 그를 구원해야 할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막대한 재산과 외할머니의 뜻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외할머니께서 작은 나무 상자를 선물로 주셨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정신적으로 기댈 곳이 절실히 필요할 때만 열어보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저는 낡은 짐더미 속에서 마침내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작은 나무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안에는 값비싼 보석이 아닌 낡은 편지 한 통과 S라는 글자가 정교하게 새겨진 작은 은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를 집어들자 외할머니의 다정한 필체가 눈앞에 펼쳐졌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편지는 제가 아직 세상의 풍파를 모르는 순진한 소녀였을 때 쓰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손녀 설이에게 절대 잊지 마라. 여자는 독립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살아야 한단다. 사랑은 변할 수 있고 남자는 배신할 수 있지만 네가 가진 자산은 영원히 너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네가 마음이 여리고 사람을 쉽게 믿는 아이라는 걸 알기에 할미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단다. 이 돈은 네가 사치스럽게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야. 내 결혼 생활이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닐 때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한 버팀목이란다.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에게서도 모욕과 폭력, 무시를 견디지 마라. 이 돈으로 내 존엄을 되찾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렴. 너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가장 중요하게는 독립적이고 당당한 너 자신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외할머니의 글자 하나하나를 읽으며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 눈물은 더 이상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모든 것을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 저를 지켜줄 안전한 탈출구, 구명보트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돈뿐만 아니라 자존감과 독립이라는 귀중한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마치 외할머니께서 곁에서 저를 안아주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400억 원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외할머니의 약속이었고 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일어서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싸울 힘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강인해졌습니다. 여전히 잠들어 있는 남편을 보며 이 결혼은 끝났다고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폭력과 무시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유언대로 제 존엄과 독립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이 400억 원이라는 자산이 바로 그것을 실현할 미천이었습니다. 저는 이 돈에 대한 어떤 정보도 남편이나 그의 가족에게 알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 돈을 현명하고 목적 있게 사용하여 그들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고 이 끔찍한 가족에게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벗어날 것입니다. 즉시 저는 이혼과 새로운 삶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유능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혼 생활에서 합법적으로 벗어나고 시댁 식구들의 탐욕으로부터 제 유산을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예전에 친구가 언급했던 복잡한 이혼 소송 전문으로 유명한 김민준 변호사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감이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돈이 있었고 법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은행의 든든한 지원 약속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외할머니의 유언이라는 길잡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옥탑방을 나섰습니다. 제 눈에는 희망과 결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앞길이 험난하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모든 것에 맞설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판을 뒤집어 시댁 식구들의 탐욕스럽고 잔인한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낼 것입니다. 저는 제 돈을 복수가 아닌 정의를 되찾고 제 인생을 다시 살기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외할머니와의 약속처럼 독립적이고 당당한 삶을 살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엄청난 유산의 충격에서 벗어나 감정을 추스르고 생각을 정리하는데 거의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꿈에서도 상상해 본 적 없는 400억 원이라는 돈이 이제 은행의 철저한 보호 아래 제 손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유와 존엄, 그리고 미래를 되찾아준 것이었습니다. 좁고 곰팡내 나던 옥탑방은 더 이상 저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탈출을 준비하기 위한 임시 거처일 뿐이었죠. 저는 외할머니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할머니의 글자 하나하나는 마치 예언서처럼 제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지도 같았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는 여전히 제 곁에서 조용하고 세심하게 저를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헌신과 끝없는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바라셨던 독립과 자립의 뜻에 맞게 이 자산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혼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저는 그의 폭력과 모욕, 무책임함을 충분히 견뎠습니다. 더 이상 실패하고 잔인한 남자의 그늘 아래 제 자신을 묻어둘 수 없었습니다. 단호하게 저 탐욕스럽고 비정한 가족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내야 했습니다. 저는 친구가 추천했던 김민준 변호사의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몇 번의 통화와 상담을 통해 그가 복잡한 이혼 및 재산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유능하고 정직한 변호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옥탑방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카페에서 그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는 남은 옷 중에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긴 소매 재킷으로 팔의 멍 자국을 가렸습니다. 은행에 돈이 있었지만 모든 일이 해결될 때까지는 비밀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김민준 변호사는 차분한 외모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졌지만 신뢰감을 주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파산, 가정폭력, 시댁의 냉대, 그리고 외할머니로부터 갑작스럽게 받게 된 막대한 유산까지. 그가 블랙카드와 400억 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놀라거나 탐욕스러운 기색 없이 그저 조용히 제 이야기를 경청하며 수첩에 무언가를 메모했습니다. 그는 은행 지점장님 다음으로 어떤 편견도 없이 제 이야기를 전문적이고 깊이 있게 들어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설희 씨, 얼마나 힘드셨을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설희 씨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400억 원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출처가 명확하고 개인 신탁 펀드 형태로 설정되어 은행이 보증하는 설희 씨의 고유 재산입니다. 남편이 그 존재를 알게 되더라도 재산 분할을 요구할 어떠한 권리나 가능성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이혼 소송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제게 폭력의 증거를 수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멍든 사진이나 남편이 술에 취해 욕하는 녹음 파일 같은 것들이었죠. 그는
남편의 파산과 폭력 행위가 법원에서 이혼 신청을 받아들이게 할 확실한 법적 근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몰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이 생겼습니다. 김 변호사가 준비해준 이혼 소장 초안을 손에 쥐자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옥에서 꺼내줄 통행증이었습니다. 저는 소장에 서명했습니다. 은행에 들어설 때처럼 떨리지 않는 힘있고 단호한 필체였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주신 경제적 독립이 제게 자신감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옥탑방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출한 돈의 일부를 사용해 다른 지역의 작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오피스텔을 임대했습니다. 남편에게는 한동안 멀리 출장을 가게 되었으며 생활비를 보내주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디로 가는지 신경 쓰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필요한 옷 몇 벌과 외할머니의 유품을 챙겼습니다. 새 오피스텔 문 앞에 서서 저는 자유의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의 이혼 결심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남편과 그의 가족 눈에 저는 여전히 자신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불쌍하고 순종적인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는 무자비한 전쟁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했고 모든 일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예상대로 탐욕스러운 신우이 진아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남편 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돈을 숨겼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진아는 제가 아르바이트하는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을 바꿨음에도 그녀는 기어코 저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제가 서빙을 하던 카페로 쳐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거만하고 오만한 표정으로 모든 손님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새언니, 당장 나와요. 오빠 돈 어디다 숨겼어요. 빨리 내놔서 우리 엄마 빚 갚아요. 그녀는 모함과 모욕이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녀에게 본때를 보여줄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순순히 당하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기회였죠.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똑바로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제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에 그녀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진아야, 무슨 소리니? 난 오빠 돈 숨긴 적 없어. 말했잖아. 난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아는 경멸이 가득한 얼굴로 비웃었습니다. 새언니, 이제 와서 시치미 떼지 마세요. 엄마가 그랬어요. 외할머니 통장 가지고 있다면서요. 외할머니 부자셨으니까 분명 큰 돈을 남겨주셨을 텐데 빨리 내놔요. 안 그러면 SNS에 다 퍼뜨릴 거예요. 새언니가 탐욕스러워서 돈 숨기고 어려운 남편 버렸다고요. 진아는 제가 두려워할 것이라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습니다. 저는 예전의 서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기댈 곳이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도전적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진아야, 내가 오빠 돈을 숨겼다고? 증거 있어? 너 지금 공공장소에서 나를 모함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거야. 이게 범죄 행위라는 거 몰라. 저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주목할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진아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예전에 진아와 시어머니가 옥탑방에 찾아왔을 때 몰래 녹음해둔 파일을 틀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진아의 독설과 모함, 그리고 시어머니의 뻔뻔한 돈 요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들어봐, 진아야. 이게 너와
내 엄마의 탐욕과 파렴치함의 증거야. 넌 내가 돈을 숨겼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너희가 실패한 사람에게서 남은 것마저 뜯어내려 하고 있잖아. 왜 할머니 통장 얘기를 해? 정말 웃기지도 않네. 나는 오빠 돈 필요 없고 내 돈은 온전히 독립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어. 이 녹음 파일 SNS에 공개해서 내 진짜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줄까? 제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은 진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눈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렇게 철저히 준비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진아는 더 이상 오만한 태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으며 애원하듯 더듬거렸습니다. 새언니, 미안해요. 제가 그냥 해본 소리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냥 농담이었어요. 그녀는 창피함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조금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농담? 내 명예가 너한테는 농담이야? 진아야, 어머니께도 전해. 나는 너희 가족이 마음대로 뜯어먹을 수 있는 돈주머니가 아니라고. 너희 가족에게 받은 모욕은 이제 충분해. 이번 한 번은 용서하지만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법으로 나를 지킬 거야. 저는 말을 마치고 돌아서서 창피함과 굴욕감에 얼굴이 빨개진 채 서 있는 진아를 뒤로 하고 걸어 나갔습니다. 진아에게 본때를 보여준 후 저는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교활하고 악독한 여자였기에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의 날카롭고 경멸적인 태도에서 위선으로 가득 찬 다정하고 아양 떠는 목소리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 말이 있다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수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떤 연극을 할지 궁금했기에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저와 남편이 자주 가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려한 옷에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눈에는 피로와 불안함이 역력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마치 친한 척하며 저를 와라 껴안았습니다. 오, 사랑하는 우리 설이. 엄마가 미안하다. 그날은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못된 말을 했어. 마음에 담아두지 마렴. 네가 진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내고 효심 깊은 며느리라는 거 엄마가 잘 알지. 그녀의 꿀바른 목소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위선에 응하지 않고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사과하시려고만 부르신 건 아닐 텐데요. 본론만 말씀하시죠. 제가 냉담하게 반응하자 그녀도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설이야, 너도 알다시피 진우가 너무 불쌍하잖니. 파산하고 정신적으로 무너지니까 술에 의지하고 폭력적으로 변한 거야. 다 빚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거란다. 네가 아내니까 네가 진우를 이해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줘야지. 그녀는 가짜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짊어진 막대한 빚과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 재산을 다 팔았다고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제가 가진 돈으로 남편의 빚을 갚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네가 왜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돈이 있다는 거 안다. 다 달라는 건 아니야. 그냥 진우빚 갚고 회사 다시 일으키고 명예 되찾을 수 있게 조금만 한 10억이나 20억 정도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생각해봐. 진우가 다시 성공하면 너도 다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호의호식할 수 있잖아. 그게 더 좋지 않겠어?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그녀의 탐욕과 위선에 역겨움이 치밀었습니다. 그녀는 제 행복이나 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가족의 돈과 명예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외할머니께 돈을 물려받았다고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제 날카로운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움찔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직설적으로 물을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아, 그게 진우가 그러는데 서랍에서 네 외할머니가 남긴 낡은 블랙카드를 봤다고. 그녀는 더듬거리며 변명했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린애인 줄 아세요? 제가 그런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와 진아는 옥탑방까지 찾아와 저를 탐욕스러운 여자라고 모욕하고 무시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폭행하고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태도를 바꿔서 아양을 떨며 돈을 구걸하세요. 제가 외할머니께서 저를 지키라고 남겨주신 소중한 재산을 폭력적이고 무책임한 남편의 빚을 갚는데 쓸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녀는 태도를 바꿔 울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이야, 그러지 마라. 엄마가 널 얼마나 아끼는데 진우 좀 도와줘. 만약 빚을 못 갚으면 빚쟁이들한테 쫓기다가 감옥에 갈지도 몰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저는 그것이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극은 그만하세요. 어머니와 진아의 진짜 모습을 저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돈과 명예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 없잖아요. 제 행복이나 존엄 같은 건 안중에도 없죠. 분명히 말씀드리죠. 저는 제 돈 단 한 푼도 남편 빚 갚는데 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끔찍한 집안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제 인생을 새로 시작할 겁니다.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저는 말을 마치고 일어나 제 몫의 식사비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분노와 실망으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여우처럼 교활한 그녀는 자신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며느리에게 위선적인 가면이 무참히 벗겨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레스토랑을 나오자 마치 큰 전투에서 승리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에 맞설 힘이 있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지만 제 손에는 경제적 독립과 김민준 변호사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 자신을 위해, 정의와 행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혼 결심을 밝히고 시어머니에게 경고한 이상 남편이 곧 저를 찾아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안전한 새 거처가 있었지만 저는 그와 마지막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관계를 되돌리거나 용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의 잔인한 진실을 폭로하고 제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만남을 피하라고 조언했지만 저는 감정적인 얽매임 없이 모든 것을 단호하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제 새 오피스텔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술과 불안감으로 퀭한 얼굴로 분노의 차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미 어머니에게서 제가 빚 갚기를 거부하고 이혼 소장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였습니다. 설이, 당신 미쳤어. 감히 이혼 소송을 해. 우리 가족 돕기를 거부해. 당신 정말 잔인하고 배은망덕한 여자구나. 그는 화가 나서 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똑바로 서서 그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 나를 잔인하다고 부를 자격 없어요. 이 결혼을 망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 건 바로 당신이야. 내가 뭘 견뎌왔는지 한번 봐요. 저는 소매를 걷어 팔에 희미하게 남은 멍 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억나요? 이건 당신이 술에 취해 나를 때린 자국이에요.
내가 아끼던 결혼 선물 화병을 깨부쉈던 날은요. 나에게 퍼부었던 그 모진 말과 모욕들은 기억하나요? 남편은 제 팔의 멍 자국을 보고 잠시 후회하는 듯 했지만 이내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미안해. 술에 취해서 자제력을 잃었어.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난 내 남편이잖아. 나를 용서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줘야지. 그는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용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당신이 내게 준 모든 상처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진우 씨, 나는 노력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참았다고요. 생활비를 벌고 당신 술 사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뼈 빠지게 일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나를 쓸모없는 사람, 화풀이 대상으로만 여겼잖아. 저는 남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의 잔인한 실체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폭력적이고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탐욕스러운 사기꾼이야. 당신이 내 연녀 미라와 짜고 회사 자산을 빼돌리고 사기 거래로 회사를 거짓 파산시킨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제 말은 남편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두려움과 경악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정보는 어디서 들었어? 나를 모함하지 마. 저는 비웃었습니다. 모함? 진우 씨, 나에겐 변호사가 있고 증거도 있어요. 당신의 파산이 사고가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고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걸 잘 알아요. 당신은 직원, 거래처, 그리고 당신의 아내였던 나까지 모든 사람을 속였어. 그런데도 감히 나를 잔인하고 배은망덕하다고 말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배은망덕한 건 바로 당신이야. 제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은 뒷걸음질치다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뒤늦은 후회가 그의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시하고 모욕했던 아내가 이제 자신의 더러운 비밀을 모두 꿰뚫어보는 무서운 상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이,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변할게. 술도 끊고 다시 시작할게. 제발 이혼하지 마. 나를 고소하지 마. 그러면 난 모든 걸 잃고 감옥에 가게 될 거야. 남편은 제 다리를 붙잡고 무릎을 꿇으며 울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헛된 약속과 뒤늦은 후회에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에게 한 짓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우 씨, 너무 늦었어. 나는 당신에게 수많은 기회를 줬지만 당신은 스스로 모든 걸 망가뜨렸어. 나는 당신과 이혼할 거고 법을 통해 나와 당신에게 속은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되찾을 거야. 당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 저는 그를 밀어내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절망과 뒤늦은 후회 속에서 울부짖는 남편을 뒤로 한 채 이 마지막 대면을 통해 저는 그에 대한 모든 감정적 족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외할머니의 유언처럼 독립적이고 당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의 후회는 잠시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두려움과 끝없는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의 사기 및 불법 자산 이전 행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대신 남편은 저를 협박하여 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유산을 빼앗으려는 더 어두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는 거짓 파산을 도왔던 교활하고 악독한 내연녀 미라와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과 미라는 일련의 회계장부, 송금증명서, 차용계약서 등을 위조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남편과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그 돈을 제 개인 계좌, 즉 400억 원의 유산 계좌로 빼돌렸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 거짓 증거로 저를 경찰에 고소하고 제 은행 계좌를 동결시킨 뒤 침묵과 고소 취하를 대가로 막대한 돈을 뜯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회사 자금 횡령 혐의를 받게 되면 두려움에 떨며 이혼도 포기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설희 씨,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진우 씨와 미라라는 여자가 설희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위조된 회계 서류와 증거들을 첨부해서요. 설희 씨가 파산 전에 회사 자금 400억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설희 씨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악랄함과 비열함은 이미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과 제 은행을 믿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차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설희 씨의 거래은행 법무팀과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설희 씨의 재산 출처가 남편 회사 자금과는 전혀 무관한 합법적인 개인 상속 재산임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설희 씨의 명예를 보호하고 계좌 동결 음모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남편의 내연념이라는 더욱 뻔뻔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전화를 걸어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협박했습니다. 설희 씨, 똑똑히 들어요. 돈 좀 있다고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그 400억 원의 절반을 주지 않으면 끝까지 당신을 고소할 거예요. 당신 돈만 잃는 게 아니라 회사 자금 횡령죄로 감옥에 가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 알아서 타협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될 테니까. 저는 미라의 협박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뻔뻔한 협박과 모함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참았습니다. 저는 미라의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김 변호사와 직접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남편과 미라에 대한 모든 정보와 증거, 즉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그리고 몰래 수집해둔 남편의 옛 회사 관련 서류들을 김 변호사에게 제공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미라가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저의 절대적으로 보호받는 자산에 손을 댔습니다. 저는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법적 싸움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뒤에는 김민준 변호사와 은행 법무팀이라는 강력한 정의의 연합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미라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제 계좌, 정보 제공과 동결을 요청했을 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은행이 평범한 은행이 아니라 외할머니께서 절대적인 신뢰와 보호를 맡기셨던 국제적인 금융기관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 변호사는 제 400억 원 자산의 특별한 성격, 즉 개인 독립 신탁 펀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예금 계좌가 아니라 혼인이나 사업 분쟁으로부터 자산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설정된 복잡한 법적 구조였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정말 현명하셨습니다. 이 자산을 신탁하셨다는 것은 설희 씨가 유일한 수혜자이지만 법적으로는 은행이 관리 및 보증 주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거의 뚫을 수 없는 견고한 보호막을 만듭니다. 진우 씨와 미라는 회사, 자금 횡령죄로 모함하면 쉽게 설희 씨의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블랙 다이아몬드, 얼티밋 카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김 변호사의 지휘 아래 은행 법무팀은 놀라운 속도와 전문성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공식 공문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고위급 법률 대리인을 파견하여 초기 조사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들의 공문은 제 계좌가 합법적인 상속 재산임을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펀드 형성 과정, 증빙 서류, 외할머니의 자필, 서명 인증서, 그리고 국제적인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들을 첨부했습니다. 그들은 확실한 증거 없이 이 계좌를 동결하거나 간섭하려는 어떠한 행위도 국제신탁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관계기관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대 은행의 법적 힘과 금융 신뢰도는 수사기관에 엄청난 압박을 가했고 그들로 하여금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서류들을 검토하며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에 둘러싸인 기분이었습니다. 옥탑방에서 남편의 폭력에 떨며 살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목소리도 기댈 곳도 없는 약한 여자였습니다. 이제 제 뒤에는 수백억 원의 자산이 있었습니다.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제 존엄을 되찾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은행의 보증 문서를 강철 같은 증거로 사용하여 남편과 미라의 근거 없는 주장을 완전히 반박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제가 가진 가정폭력, 시댁의 냉대, 그리고 특히 남편과 미라의 뻔뻔한 협박과 갈취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고소하고 증거를 위조하며 타인의 합법적인 재산을 빼앗기 위해 모함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제 의뢰인인 서리 씨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이며 뻔뻔한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사기관이 진우 씨와 미라 씨의 범죄 행위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 변호사와 은행의 긴밀한 협력 아래 남편과 미라의 음모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제 계좌를 동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남편과 미라를 증거 위조, 명예훼손, 그리고 비정상적인 회사 파산 의혹에 대해 역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합법적이고 정의롭게 사용된 돈의 힘은 저를 지키는 견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외할머니께 무한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저를 위해 멀리 내다보시고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한 번은 김 변호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리 씨, 은행의 개입은 재산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심리에 강력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리 씨를 완전히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서리 씨를 금융과 법에 무지하고 순진하며 쉽게 괴롭힐 수 있는 여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보호막이 서리 씨를 피해자에서 주도권을 주인 정의의 추구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를 폭로하며 공격할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제게 모든 정보를 절대 비밀로 유지하고 특히 새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편, 가족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민감한 시기에 제 안전을 위해 작은 경호팀을 배치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절망 속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 변호사를 선택한 것이 정말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유능한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양심 있고 믿음직한 동반자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 맞설 충분한 믿음과 힘을 얻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저는 이미 절반은 승리했습니다. 부유함 때문이 아니라 돌아가신 가족이 지켜준 정의로움 덕분이었습니다. 협박 음모가 무산되자 남편과 미라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막다른 길에 몰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증거 위조 행위를 조사하는 동안 김 변호사와 저는 남편의 회사 파산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술에 취해 무심코 내뱉었던 비밀 정보들, 즉 유령 회사의 이름과 의심스러운 거래 날짜 등을 김 변호사에게 제공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잠들어서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의 모든 취중진담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법률 회계 전문가 팀을 고용하여 재무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그들은 남편의 회사 파산에 대한 끔찍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남편과 미라는 서로 공모하여 회사가 파산을 선언하기 직전에
회사 자산을 미라 명의의 유령 회사로 헐값에 넘기는 정교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거래 계약서와 물품 구매 증빙 서류를 위조하여 조직적으로 회사 자산을 빼돌렸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그들이 흔적을 감추기 위해 여러 회사를 거치는 복잡한 거래망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십억 원 가치의 상품이 미라의 회사에 10분의 1 가격으로 팔렸고 미라의 회사는 그 상품을 다시 시장 가격으로 되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회사는 부도를 선언해야 했습니다. 이 사기 행각은 거래처에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헌신했던 수십 명의 직원들에게도 심각한 해를 끼쳤습니다. 저는 회사 창립 초기부터 일했던 박 기사님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박 기사님은 회사를 가족처럼 여기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파산하자 그는 일자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수년간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과 퇴직금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다시 만난 박 기사님의 절망적인 눈빛을 보며 제 마음은 칼로 베는 듯 아팠습니다. 남편의 죄는 저에 대한 배신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즉시 모든 증거, 즉 비정상적인 자산 이전 계약서, 남편과 미라 회사 간의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 내역, 그리고 사기 피해자 명단을 종합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진우 씨는 자산을 빨아들이기 위한 블랙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업 사기가 아니라 공모와 명백한 횡령 목적을 가진 조직적인 형사 범죄입니다. 진우 씨와 미라 씨에게 내려질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폭력적인 남편일 뿐만 아니라 탐욕을 위해 도덕, 법, 그리고 타인의 신뢰를 짓밟는 교활한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한때 그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게 남은 것은 분노와 극심한 실망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나서서 모든 진실을 공개하고 남편과 미라가 마땅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를 여론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경제적 독립이 있었고 김 변호사의 보호가 있었으며 깨끗한 양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속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싸워 정의를 되찾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항상 불쌍한 것은 아니라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악랄함과 탐욕 때문에 실패한다고 말입니다. 김 변호사의 철저한 조언 아래 저는 특별한 성격의 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기자회견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그의 가족으로부터 모욕과 폭력을 견뎌야 했던 옛 동네에서 열리는 솔직한 대화의 장이었습니다. 목적은 이혼, 가정폭력, 그리고 남편의 사기 행각을 지역사회에 알려 제 개인적인 명예를 되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행사의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몇몇 신뢰도 높은 기자, 수사기관 대표, 그리고 남편의 사기 피해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간담회가 열리는 날, 저는 옛 동네의 작은 주민센터, 강당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익숙한 이웃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단정하게 머리를 올리고 품위 있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이전에 초라하고 두려움에 떨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곁에 앉아 절대적인 지지의 눈빛을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연단에 오르자 수십 개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호기심, 동정, 그리고 여전히 남편 가족의 헛소문을 믿는 이들의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두운 옥탑방에서 살던 시절부터 시작하여 제가 견뎌야 했던 폭력과 모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위로가 아닌 모욕과 뻔뻔한 돈 요구를 위해 찾아왔던 일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쓸모없는 여자, 복없는 여자, 가족의 짐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심지어 사모님이라는 헛된 명예를 대가로 상속받은 돈 20억 원을 남편 빚 갚는데 쓰라고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제 존엄을 헐값에 팔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과 미라가 저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 400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거짓 증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했을 때 강당은 술렁였습니다. 저는 은행의 보증 문서, 사본과 김 변호사의 확인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제 재산은 개인 신탁으로 보호받는 합법적인 상속 재산입니다. 진우 씨와 미라 씨는 저를 협박하기 위해 명예훼손과 사기라는 뻔뻔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돈을 숨긴 탐욕스러운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가정폭력과 모함의 피해자입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남편의 사주를 받고 강당에 난입하여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려 했을 때 극적인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재빨리 경호 인력에게 그들을 막도록 지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부짖고 시누이는 소리쳤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했던 옛 이웃들은 이제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이어서 남편의 사기 피해자들이 일어섰습니다. 박 기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남편이 어떻게 달콤한 약속으로 자신을 속이고 평생의 퇴직금과 경력을 앗아갔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박 기사님의 눈물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공개 간담회는 강력한 여론의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남편, 미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의 명예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기자들은 넋이 나간 채 굴욕감에 빠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모습, 그리고 남편의 사기 행각에 대한 명백한 증거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제게 이 간담회는 법적인 승리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승리였습니다. 저는 명예를 되찾았고 진실을 밝혔으며 더 이상 숨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외할머니의 유언처럼 저의 독립과 자립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간담회 이후 남편과 미라에게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정의의 심판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의 이혼 소송과 남편과 미라의 사기 및 증거 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얼마 지나지 않아 열렸습니다. 이 재판은 언론과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던 제가 본 가장 복잡한 재판이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의 원고이자 형사사건의 중요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법정에 들어서며 긴장감과 엄숙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저는 더 이상 약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망가뜨린 자들 앞에서 고개를 든 정의를 찾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남편과 미라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려 애썼습니다. 남편은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눈에는 여전히 완고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라는 순진한 척하며 모든 것을 남편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날카로운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는 저를 협박하려 했던 증거 위조, 음모를 폭로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편과 미라가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위조된 회계 서류 사본을 제시한 뒤 제 개인 독립, 신탁펀드에 대한 은행의 공식 문서와 대조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인 서리 씨는 가정폭력과 뻔뻔한 모함의 피해자입니다. 그녀의 400억 원 자산은 절대적으로 보호받는 합법적인 상속 재산입니다. 피고인 진우와 피고인 미라가 증거를 위조하여 이 돈을 회사 자금과 엮으려 한 유일한 목적은 제 의뢰인의 개인 재산을 빼앗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행위는 탐욕을 넘어 법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남편의 상업 사기 행각을 추궁하기 시작했을 때 재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는 미라의 유령 회사, 그리고 남편의 회사가
파산 선고를 하기 직전에 헐값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 계약서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남편은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그의 모든 말은 모순투성이었습니다. 그는 미라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다 저 여자가 부추긴 겁니다. 자산 이전 계획도 저 여자가 다 짰어요. 미라는 즉시 반박하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당신이 주범이잖아. 나를 협박해서 시킨 거잖아. 두 피고인이 서로를 물어뜯는 모습은 그들의 마지막 변론마저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어서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기사님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법에 대해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옛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남편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실망과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 기사님의 눈물과 진솔한 말은 법정에 있던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놀랍게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검찰에 의해 소환되었습니다. 주요 피고인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탐욕, 모욕, 그리고 저에 대한 모함 행위는 법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검사는 그들의 돈 요구와 모욕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하며 이 가족이 얼마나 악랄하고 탐욕스러운지를 강조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의 긴 재판 끝에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이혼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저와 남편의 혼인관계 종료를 선언한다. 법원은 400억 원이 저의 합법적인 고유재산임을 인정하며 남편은 이에 대해 어떠한 권리나 분할 요구 가능성도 없다. 둘째, 형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진우는 사기 및 불법 자산 이전 혐의, 그리고 타인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증거를 위조하고 모함한 가중처벌 사유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수준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미라는 사기 및 증거 위조, 공범 혐의로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 여사와 진아는 그들의 탐욕, 모욕, 모함 행위에 대해 엄중히 꾸짖으며 저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소송 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한다. 판결을 들으며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한 짓에 대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경력, 명예, 그리고 자유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데 대한 진정한 절망이었습니다.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변호사님, 박 기사님, 그리고 저를 도와준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제 존엄과 명예, 그리고 독립을 되찾았고 이제 더 찬란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땅한 판결이 내려졌지만 제게 있어 정의를 찾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의 뜻은 단지 저의 독립을 지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미라가 빼돌린 불법 자금이 결국 국고로 환수되고 직접적인 피해자인 헌신했던 직원들과 소규모 거래처들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승소 후 김 변호사는 즉시 손해배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남편과 미라가 이전했던 불법 자산, 즉 미라의 유령회사와 몇몇 부동산이 압류 및 몰수되었습니다. 저희는 법원에 특별배상 기금을 설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서리 씨, 돈이 피해자들의 시간과 명예를 되돌려줄 수는 없지만 그들이 삶을 재건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이 행동은 사건의 인도주의적인 측면을 보여줄 것이며 서리 씨의 양심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김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에서 안도감, 감사함, 그리고 여전히 깊이 남아있는 고통을 보았습니다. 박 기사님은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는 연금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은행 빚을 갚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돈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옛 직원 그룹을 만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 씨가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저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이 일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몰수된 재산과 제 개인 자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모든 분이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에 그들은 놀랐을 뿐만 아니라 깊이 감동했습니다. 남편의 옛 비서였던 한 젊은 여성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설희 씨, 저희는 당신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아요. 당신도 우리와 같은 피해자예요. 저희는 당신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의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남편의 탐욕으로 인한 결과를 짊어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금융 지식과 은행의 도움을 받아 몰수된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했습니다. 배상 절차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배상금은 각 피해자의 손에 전달되었고 그들이 당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삶의 안정과 희망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큰 돈을 사기당해 거의 파산할 뻔했던 한 소규모 거래처 사장님을 기억합니다. 배상금을 받은 후 그는 제게 긴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자신의 회사와 명예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설희 씨는 비극을 인간의 교훈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기적으로 자신만 보호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도록 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비범한 행동입니다라고 썼습니다. 배상 절차를 마친 것은 제 마음에 큰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외할머니의 약속 일부를 실천했고 돈을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저의 400억 원 유산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저는 돈보다 더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소유한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특히 권력과 돈의 정점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의 모든 행동이 정의와 사랑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혼과 피해자 배상 절차가 마무리된 후 제 인생은 공식적으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찬란하고 희망으로 가득 찬 페이지였습니다. 저는 이제 재산과 경험이 풍부한 독신 여성이었지만 무엇보다도 되찾은 의지와 자존감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400억 원이라는 자산은 든든한 버팀목이자 저를 지키는 갑옷이었지만 저는 그것에 의존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고 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고 싶었습니다. 외할머니의 독립과 자립이라는 뜻에 따라 저는 제 자신의 투자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름은 청아설이 인베스트먼트, 제 뿌리와 외할머니 청아 여사님의 사랑, 그리고 제가 선택한 길을 되새기게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제 법률 고문이자 믿음직한 친구가 된 김 변호사가 회사 설립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남편이 빠졌던 위험한 영역과 돈의 함정을 피해 안전하고 윤리적인 투자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타고난 사업가나 금융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남편이 결코 가지지 못했던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극도의 신중함, 그리고 배신과 실패에 대한 뼈아픈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탐욕과 비도덕적인 경영이 초래하는 대가를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경영 철학은 정직과 인간애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저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직업윤리를 갖춘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채용했습니다. 이익은 사회적 책임과 함께해야 한다는 경영 철학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가치를 지닌 스타트업, 친환경 기술을 응용하는 기업, 교육 프로젝트 또는 공공의료 서비스에 투자했습니다. 저는 항상 윤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좇지 않았으며 불투명하거나 불법적인 거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땀과 눈물 그리고 정직함으로 번 돈만이 영원하다는 외할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본은 충분했지만 치열한 경쟁과 재계의 의심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남편의 파산과 사기 사건을 기억했고 제가 전 남편의 전철을 밟을까봐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투자업계에서 여성, 특히 젊은 여성은 리더십과 결단력을 낮게 평가받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많은 회의에서 저는 탐색하는 듯한 시선, 비꼬는 말, 심지어 남성 파트너들의 교묘한 무시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단지 유산 덕에 부자가 된 귀부인이 재미삼아 사업에 손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남들보다 두세 배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무실에 나와 자료를 읽고 시장을 연구하고 복잡한 재무 보고서를 직접 분석했으며 밤늦게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실에서 홀로 일하는 긴 밤,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공적인 프로젝트, 파트너들의 모든 신뢰는 저의 재탄생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저를 모욕했던 자들에 대한 통쾌한 반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환점은 제가 노인들이 집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의료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위험 부담이 큰 프로젝트였지만 매우 큰 인도주의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청아서리 인베스트먼트의 철학에 따라 저는 자본뿐만 아니라 경영 전략에도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1년 반 후 이 회사는 눈부시게 성장하여 헬스케어 산업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 성공은 청아서리 인베스트먼트의 명성을 크게 높였고 투자업계에서 저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한 번은 국가적인 투자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회사의 윤리적 투자 철학에 대해 발표했던 기억이 납니다. 발표가 끝난 후 과거에 저를 공개적으로 멸시했던 남편의 옛 거래처 사장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경멸이 아닌 진정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솔직히 예전의 서리 씨와 지금의 서리 씨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서 놀랐습니다. 여성의 독립과 성공이 부유한 남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직함에서 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투자업계에 새로운 바람과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이익보다도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진정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유산을 올바르게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유산, 즉 제 인생에 있어 견고하고 의미 있는 경력을 쌓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림자에서 벗어났고 이제 제 운명의 주인인 서리가 되었습니다. 청아서리 인베스트먼트의 성공은 이익뿐만 아니라 외할머니께서 당부하셨던 책임과 인간애를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돈이 좋은 일을 하고 고통을 덜어주며 불운한 이들에게 희망을 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이익 상당 부분과 유산의 일부를 떼어 청아서리 복지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단 설립은 단순한 자선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제 영혼을 치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고통스러운 경험과 깊은 상처를 예전에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일으켜 세우는 힘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청아서리 복지재단은 사기와 폭력의 피해자들이 직면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설계된 두 가지 핵심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공동체 정의실로 상업사기 피해자, 특히 비도덕적인 기업에 의해 억압받는 직원들과 소규모 협력업체에 법률 및 재정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속았을 때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어 느꼈던 무력감을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 재단은 김 변호사의 자문 아래 일하는 젊고 열정적인 변호사팀을 고용하여 그들이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을 진행하며 정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재산을 되찾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법과 정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이자 제가 가장 많은 열정을 쏟은 프로그램은 여성 자립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나 창업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빈곤 여성을 돕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이혼 비용과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하여 그들과 자녀를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무이자 소액 대출 마이크로 크레디트과 직업 및 창업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립이 여성이 모든 억압과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황금 열쇠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여성이 수중에 돈이 있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직업이 있을 때 그들은 폭력과 불의에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직접 서류 심사 과정에 참여하고 재단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듣는 모든 이야기는 저의 어두웠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폭행당하고 시댁의 모든 재산을 빼앗긴 은영이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은영 씨는 기댈 곳도 없고 두 아이를 키울 돈도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이혼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청아서리재단은 그녀의 이혼 비용과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하여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고 그녀가 전통 공예품 가게를 열 수 있도록 작은 창업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은영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두려움에 떨던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고 눈에는 자신감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다른 2명의 여성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서리 씨, 당신은 제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을 되찾아 주셨어요. 당신이 가르쳐준 자립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저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다른 여성들을 돕고 싶을 뿐이에요.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행복을 제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 때문에 외롭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고통을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저의 성공은 이제 저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감히 일어서서 독립을 찾으려 했던 모든 여성들의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외할머니께서 남겨주신 유산이 부담이나 은혜가 아니라 숭고한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도덕적이고 정직하게 사용했고 그것은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가치면에서도 풍성하게 자라났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단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유산을 만들어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립의 진정한 의미이며 외할머니의 끝없는 사랑에 보답하는 저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힘든 시절에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제가 어떻게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업과 복지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후 저는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 즉 제가 힘든 시기를 겪는 동안 묵묵히 고통받고 걱정해 주셨던 분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평생을 힘들게 일해 저를 키우셨지만 저는 제대로 효도 한 번 못했고 심지어 불행한 결혼 생활로 걱정만 끼쳐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사업, 재정, 그리고 마음의 평화까지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저는 그분들께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제 곁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새 집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를 과시하기 위한 화려하고 거대한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뒤뜰에 작은 정원이 있는 3층짜리의 아늑하고 따뜻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집은 조용하고 안전하며 공기가 맑은 동네에 위치해 있어 부모님의 건강과 어머니의 식물 가꾸기 취미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인테리어를 디자인하고 가구 하나, 의자 하나, 화분 하나까지 직접 고르며 모든 것이 노인분들께 최대한의 편안함을 드릴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부모님께서 편히 이동하실 수 있도록 작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 아버지께서 친구분들을 초대해 방해받지 않고 바둑을 두거나
차를 마실 수 있는 따뜻한 거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새 집에 모시고 간 날, 그분들은 눈을 믿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밝고 깨끗한 집과 당신이 좋아하시는 장미꽃으로 가득 찬 작은 정원을 보고 넋을 잃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설이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을 마련했니? 혹시 무슨 나쁜 일 한 건 아니지? 엄마는 걱정된다. 저는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외할머니의 유산과 김 변호사님의 도움, 그리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아서리 인베스트먼트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저는 과거의 비극적인 일들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이혼했으며 독립적이고 행복하며 정직한 삶을 살고 있다고만 가볍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이 성공이 저의 땀과 눈물 그리고 정의로움의 결과라고 믿으시길 바랐습니다. 말수가 적고 점잖으신 아버지는 집을 한 바퀴 둘러보신 후 정원에 멈춰 서셨습니다. 아버지는 장미꽃잎을 부드럽게 쓰다듬으셨고 그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다 컸구나. 네가 부모도 감히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해냈어. 내 자신을 되찾았고 내 외할머니께서 항상 바라셨던 존엄과 독립을 찾았구나. 우리 딸은 착한 아이야. 아빠는 안다. 아버지의 소박한 말씀은 제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축복이자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돈이나 호화로운 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들은 단지 딸이 행복하고 평안하며 선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와 부모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건강하고 즐거워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원을 가꾸며 환하게 웃으시는 어머니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신문을 읽으며 차를 드시는 아버지께서 가끔 제게 세상 사는 지혜를 조언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집은 웃음소리와 평화로 가득 찬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폭력과 모욕으로 가득 찼던 어둡고 차가웠던 옥탑방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이며 동시에 외할머니께서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으니까요. 매일 아침 저는 부모님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청아서리 복지재단의 자선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지지하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선물을 포장하는 등 작은 일들을 도와주시며 재단 활동에 참여하셨습니다. 이러한 바쁜 일상과 의미 있는 활동들은 부모님께서 여전히 자신이 쓸모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드렸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가족, 즉 사랑과 존중, 평화가 넘치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저는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제 영혼의 진정한 평안을 찾았습니다. 돈이나 권력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평안을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온전한 효도였습니다. 이혼, 창업, 그리고 복지재단 운영의 전 과정에서 김민준 변호사는 법률 고문을 넘어 저의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제 인생의 모든 변곡점, 즉 절망에서 재탄생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라 정의와 정직함에 대한 믿음으로 제 곁에서 싸워주었습니다. 그의 정직함, 차분함, 그리고 저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은 제가 남편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점차 저와 김 변호사의 관계는 업무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인생의 풍파를 겪은 성숙하고 진중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저에게 특별한 존중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의 독립, 일, 그리고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의견을 간섭하거나 강요하지 않았고 항상 진심으로 저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를 통제하고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려 했던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발전하고 제 꿈과 포부를 향해 자유롭게 날갯짓하기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민준 씨를 무척 아끼셨습니다. 그들은 그가 유능할 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믿음직한 남자라는 것을 알아보셨습니다. 민준 씨가 집에 올 때마다 그는 항상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다정하고 세심하게 건강을 여쭈었습니다. 그는 결코 거리를 두거나 냉담하게 굴지 않았고 오히려 마치 아들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에 녹아들었습니다. 사랑은 저와 민준 씨에게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시끄럽거나 과시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메마른 사막을 흐르는 시원한 시냇물처럼 생명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사업 프로젝트부터 재단의 감동적인 이야기,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기쁨과 슬픔까지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숨길 필요가 없었고 비난받거나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온전한 제 자신으로 제 감정에 솔직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위험 부담이 크지만 잠재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가 매우 큰 투자 결정을 앞두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계획을 설명하며 법률적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설희 씨, 법률적인 측면과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제가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에 있어서는 저는 설희 씨의 비전과 정직함을 믿습니다. 당신은 대표이고 능력과 따뜻한 마음을 모두 가졌습니다. 당신이 가장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준 씨의 그 말은 제게 더 큰 힘과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의존적인 존재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 지혜와 결단력을 가진 한 여성으로 보아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필요했던 것이 화려하고 부유한 남자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직업윤리를 가지고 독립적인 여성의 가치를 존중할 줄 아는 남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민준 변호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오랫동안 갈망했던 평화, 안전, 그리고 존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집 정원에 앉아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달빛이 어머니의 작은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돌아보며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설희 씨, 저는 당신이 인생의 폭풍우 앞에서 얼마나 강인했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보호도 필요 없이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독립심, 강인함, 그리고 인간애를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의 인생길에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보호자가 아닌 함께 좋은 유산을 만들어갈 인생의 동반자로서 말입니다. 저는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마음에 답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외할머니께서 제가 찾기를 바라셨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존중, 평등, 그리고 나눔에 기반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 성공적인 사업, 그리고 제게 정의와 사랑을 되찾아준 멋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온전해졌습니다.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결코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제 인생은 마침내 평안하고 행복한 항구에 닻을 내렸습니다. 저와 김민준 변호사의 결혼식은 부모님, 친한 친구들, 그리고 몇몇 중요한 사업 파트너들만 참석한 채 따뜻하고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우리는 과시적인 호화로운 결혼식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진실한 사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민준 씨의 결혼 생활은 일과 가정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민준 씨는
계속해서 정직한 변호사로서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청아서리 인베스트먼트와 복지재단의 최고 법률 고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경영 전략과 자선활동에 대해 논의하며 의미 있는 유산을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민준 씨는 항상 든든한 정신적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그 돈으로 뭘 할 거야? 라고 묻는 대신 항상 우리가 그 돈으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남자였습니다. 그의 절대적인 존중은 남편이 제게 남긴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새 집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내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밝은 얼굴로 작은 정원을 가꾸셨고 아버지는 종종 민준 씨와 시사와 정책에 대해 토론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한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청아서리 인베스트먼트는 날로 성장하여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경영 철학으로 유명한 투자업계의 신뢰받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청아서리 복지재단 역시 규모를 확장하여 수백 명의 폭력 피해 여성이 독립을 되찾고 수십 명의 사기 피해자가 정의를 되찾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종종 강연에 참여하여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푸념이 아닌 영감을 주기 위해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인생이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의지와 독립, 그리고 정직함만 있다면 모든 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역경 끝에 저는 온전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저의 행복은 400억 원이 든 블랙카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할머니께서 주신 독립이었고 제가 싸워서 얻어낸 정직함이었으며 민준 씨가 가져다 준 사랑과 존중이었고 부모님의 평안한 미소였습니다. 어두운 옥탑방의 비극에서 따뜻한 집에서의 성공과 평안에 이르기까지 서리의 삶은 자립의 힘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400억 원의 블랙카드는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열쇠였습니다. 진정한 마법은 바로 서리 자신의 능력, 의지, 그리고 선택에 있었습니다. 폭력과 탐욕 앞에 고개 숙이지 않겠다는 선택, 재산을 사용하여 정의와 인간애를 찾겠다는 선택 말입니다. 가족 이야기 채널을 시청하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